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저는 자신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진짜로 진짜 또 이렇게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건가? 혹시 저번이 저점이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느새 화수목금 지나오면서 이제 될 수도 있겠네. 뭔가 좀 해볼 만한데? 라는 자신감들이 계속 자라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그 반등을 M7 기술주가 가장 앞선에서 주도했다는 점이 우리 서학개미 분들에게는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었겠죠. 지난주 금요일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 주목해야 할지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흐름이고요. 다우지수는 강보합에 그쳤습니다만 역시나 나스닥 기술주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1.3% 상승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무려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게 꼭 필요했던 모멘텀이 하나 더 주어졌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조금씩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는 구간입니다. 4.3%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동반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기술주, 반도체,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 다시 한번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구간이네요. 반면에 반도체 좋았다고 했는데 왜 인텔은 이 모양이냐? 인텔은 아쉽지만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반도체 종목에 넣어주기도 좀 그렇다고 AI에 끼워주기도 좀 그렇고 인텔은 계속 좀 고민을 해야 하고 자구책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러다가 또 어디 매각된다 하면 그 모멘텀에 깜짝 반등을 하기도 하지만 숫자로는 뭔가 기대할 만한 다른 이슈로는 성장성은 이제 계속 좀 보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지난 금요일의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역시나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 있게 제가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중국에서는 우리 통화하지 않았다는데 트럼프는 계속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트럼프이거나 혹은 시진핑이거나 둘 중에 한 명은 했는데 안 했다고 하거나 안 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진짜 어떤 진위 여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죠. 그 배경에 대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4월 30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일입니다. 기념식도 좀 성대하게 개최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타임지와 100일 기념 관련 인터뷰도 한번 나왔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요약한 것도 아니고요. 타임지에서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한 내용인데 보시면 관세 전쟁 미국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일단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승리가 될 것이다.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관세 유예는 금리 때문에 유예한 것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죠. 금리 때문에 유예한 것이다라고 하면 본인의 약점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터닝 포인트, 피봇 포인트를 전 세계에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시진핑이 전화를 걸었다. 이게 이제 진위 여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 부분인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시진핑이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먼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거고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거고 향후 3, 4주간 200건과 관련된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발표 안 할 것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100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 진짜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뭐 마주하고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100일 기념식에 딱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서서 자, 저희는 100일 동안 이걸 했습니다. 도대체 뭘 했죠? 그거에 대해서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세 전쟁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완벽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놔야 관세 전쟁이 이제 성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과가 전혀 안 났죠. 미국 증시 하락하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이 외에 이것도 이제 그 성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계속 중국 전화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은 안 나지만 1기 때도 이런 똑같은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랑 대화할 것이다. 중국이랑 대화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며칠 뒤에 중국이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 어쨌든 미중 간의 어떤 합의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머지않아서 이제 관세도 조금씩 유예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 신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성과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달아올라 있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이번에 교황 장례식에 가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둘이 독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사진 자체가 정말 가까이에서 뭔가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푸틴 때문에 이제는 푸틴 탓하는 걸로 돌아섰어요. 푸틴이랑 친하게 지내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면 되게 쉽게 이게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굽히지 않았고 젤렌스키 대통령 어떻게 설득해 놨더니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푸틴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트럼프인데 이제는 젤렌스키랑 뭔가 종전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란 쪽도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3차 회담이 있었다고 하죠. 핵 협상과 관련해서 어디서든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도 성과가 안 만들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종전도 안 됐고 핵 협상도 안 됐고 심지어 일본과의 관세 협상도 안 됐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중국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 입장에서 말하기에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라고 얘기는 하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라도 하나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트럼프가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피봇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지난주에는 많이 좀 좋게 생각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 보시면요. 결국에 지난주에 지수가 왜 올랐지? 주식이 왜 올랐지? 하나만 찾으면 결국 이겁니다. 금리죠.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할 뻔했다가 거기서 뭔가 트럼프가 우리 중국이랑 대화 잘 되고 있어 얘기 나온 순간부터 금리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금리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금요일에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또 바닥권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소비심리지표가 떨어진다는 건 전혀 시장에 좋은 건 아니죠. 경기가 둔화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지만 금리에게는 좋습니다. 금리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되면 하락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 도움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7% 근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결국 이렇게 경기 둔화는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경기 둔화에 맞서서 금리 인하가 적재적소에 터지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반등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이제부터는 시장이 저울질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S&P 500이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결국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리세션이 오느냐, 리세션이 오면 더 빠지는 거고요. 노 리세션, 리세션이 안 오면 다시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케이스가 어쨌든 리세션을 많이 따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세션이 좀 온다 쪽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트럼프의 다짐대로 리세션이 안 온다면 경기 침체가 없다면 요건 다시 금방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노 리세션 쪽으로 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의견은 각자 다릅니다. 일단 이번 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왜 애틀랜타 연은에서 계속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내려놨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미국의 성장률은 일단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다 보겠죠. 무역과 관련된 국가들의 GDP가 안 좋았다는 건 미국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봐서 침체 가능성을 더 높이는 자료였는데 근데 반면에 야드니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에겐 기술주가 있다. 기술주의 2020년도 상승을 보지 않았느냐. 최근에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기술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결국 기술주가 만드는 그런 AI 혁명이 가져올 생산성 확대 이런 거를 기대한다면 시장은 그에 따라서 또 웃어줄 것이다.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안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연준은 어떨까요? 연준은 여전히 불안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했던 게 여전히 지금의 미국 증시가 비싸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연준에서 일단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리세션 쪽에 약간은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장은 JP모건이 보는 대로 트럼프 이그저스천 그러니까 이게 이그저스천이 그거잖아요. 막 너무 지쳐서 막 헥헥대고 막 진짜 막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러니까 그거를 탈진과 같은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S&P 500이 5,500까지 올라왔지만 이 위로 올라가기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고 이 안에서 계속 어떤 등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1분기 GDP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딱히 좋아 보이진 않죠. 좋을 것 같진 않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이번 주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행이죠. 이번 주에 확실히 초록색을 많이 봤고 특히나 초록색이 더 큰 사각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큰 사각형이라는 건 역시나 기술주 그리고 릴리, 에브비, 머크, 헬스케어도 괜찮았네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계좌는 조금 더 뚱뚱해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 주에도 기술주 실적 시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나옵니다. 아마존까지.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빼고 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무려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뭐 주정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교통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서서히 풀어줄 것이다. 결국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들어가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제일 필요한 거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풀기. 그래야 로보택시도 할 수 있고 그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시스템도 좀 더 거리낌 없이 실험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고 그걸 결국 팔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이외에 또 XAI로 모금을 했는데 한 20억 달러 정도를 모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테슬라가 다시 한번 그 일론 머스크의 도지 복귀 가능성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엔비디아였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가 가장 강했어요. 엔비디아 4% 넘게 올랐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에서 아니 뭐 AI 수요 걱정할 게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외에 뭐 버티브 홀딩스라든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지 통신 장비 그리고 이런 AI
클라우드 시스템,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어떤 수요를 담당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상하게 방산주가 계속 괜찮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와서 그런지, 이란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와서 그런지 RTX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다가 금방 다 올려놨고요. 로키드 마틴은 뭐 추세적으로 나름대로 바닥을 잘 다지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를 지정학적 불안 리스크도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들만 보더라도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뭔가 조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아마 그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흐름을 금요일까지 쭉 이어가면서 특히나 기술주의 상승 랠리가 좀 많이 돋보였던 한 주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제는 상호 관세, 보편 관세가 어느 정도 좀 수그러지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협상에 이제 뛰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보고 있고, 좀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다. 왜 그러냐면 이제 V자 상승으로 한다라고 보면 상당히 좀 상승세가 더 클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쌍바닥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조금 뭐 위축에서 조금 완화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종목별 흐름으로도 기술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쌍바닥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기술주들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이제 완화된 가운데서 이제 상승을 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3대 지수가 계속 상승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거,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미국 증시 하락하는 동안 뭐 계속 가만히 있으셨던 분도 있고 매도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신 분들은 다 테슬라 샀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 엔비디아 샀을 거고, 그 관련해서 뭐 ETF 뭐 3배짜리 이런 것도 많이 사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됐었잖아요.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지워줬던, 다행히도 한숨 돌릴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요즘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와 연동되는 경제 지표 하나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여전히 좀 부진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좋은 뉴스는 아닌데 시장에는 배드 뉴스가 뭔가 굿 뉴스로 탈바꿈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예비 잠정치 50.8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52.2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4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추이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바닥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잡고 올라가는 추이를 보일 건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듯이 소비 심리가 역시나 안 좋아지면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를 좀 위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그러면 이제 가계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물가 인상까지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적으로 소비 심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조금 이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얘기해주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연준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긍정 회로까지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 랠리가 좀 돋보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실적 시즌도 잘 이겨내고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이번 주에 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또 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1분기 실적 시즌 기술주가 좀 해피엔딩을 만들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되는 기념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임지와 인터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결론은 일단 타겟은 중국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명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든 관세가 결국에는 중국을 위한 뭐 빌드업이 아닐까라고 하려는 정도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협상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중국 내도 3, 4주 내에 어떤 결정을 어떤 이 좋은 그런 방향으로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야기가 다른 좀 얘기가 틀린 나오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관세 관련돼서 뭐 역시나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미국만의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쵸. 결국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관세가 얼마만큼 장기화되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중국 결국에 이제 공급망에 대한 전환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결국에는 어떤 합의점을 좀 찾아내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관세에 대한 장기화가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 4주 안에 관세 협상과 관련된 결과 200개 정도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우리가 맞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걸 시장에서는 뭐 크게 쳐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200개라고 던져놨으니 최소한 뭔가 그 노력은 하겠지 정도의 케이스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중국은 전혀 협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얘기가 다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트럼프가 조금 뭔가 좀 쫓기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봐도 이제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호 관세 협상, 그러니까 부과를 한 다음에 13시간 만에 바로 유예한다라고 공표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쫓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트럼프 1기 때 어느 정도 생각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내수 부양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수에 대한 거를 신작을 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좀 상당히 줄여더라도 내수로 좀 커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좀 장기 플랜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미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중국 내수를 좀 다지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중국 시장을 좀 개방을 하라는 압력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전혀 뭐 시진핑 그 주석 입장에서는 뭐 그 눈치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개방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쉽게 개방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개방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중국 기업, 자국 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배터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AI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픈을 한다라고 해도
얼마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 관련돼서도 이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 협의를 좀 찾아가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쉽게 그렇게 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과 미국에 대한 협상이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보다는 중국이 내수 쪽에 대한 기반으로 튼튼하게 입지를 좀 다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쫓기고 뭔가 좀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또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지난주가 좋았다고 해서 막 좋아졌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계속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가 어디로 가야 될까? 결국에는 그럼 빅테크, 기술주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봐도 빅테크가 해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어떤 종목을 그럼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기업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HBM 관련된 그런 장비나 여러 가지 HBM 칩에 대한 그런 공급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결국엔 SK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 체인, TSMC와 더불어서 그쪽에 대한 밸류 체인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HBM을 통한 뭐 HBM3, 뭐 12단, 16단, 그리고 HBM4 관련된 그런 체인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D램이나 낸드 쪽 가격까지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실적은 더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역시나 뭐 테슬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 쪽에서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표명을 했죠. 그런 점에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빌드업을 하기 위한 결국엔 정부 쪽에서의 규제 완화까지도 끌어냈기 때문에 뭐 사이버 캡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계속 구독 경제 관련된 부분으로까지 전개가 된다라고 보면, 조금 테슬라는 이제 단기적인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핫했던 두 개의 섹터를 꼽자면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AI 섹터였거든요. 금요일뿐만 아니라 한 주 내내 괜찮았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지금 기대감을 좀 다시 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이번 주에도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 주에 그러면 계속 두드려 봐야 되는 그런 일정들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계속 이번 주에도 이어질 텐데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뭐 메타나 뭐 그리고 퀄컴, 뭐 MS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좀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메타나 MS가 이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컨콜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뭐 계속 추가적인 딜레이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잠시 쉬었다 가는 건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이 일단 공급망을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쪽으로.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단숨에 한꺼번에 전환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대한 생산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어떻게 인도나 다른 쪽 국가로 이제 전환을 시킬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뭐 낮출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1분기 GDP와 그리고 3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그런 이 지표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GDP가 2.4에서 0.4%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단 이 GDP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좀 뭐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쵸. 없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GDP에 대한 방향성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부담되고, 그리고 PC도 뭐 2.2로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둔화 폭이 크지 않다. 그리고 4월에 결국 관세가 아직 부과가 얼마 되지 않고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라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상승을 하는지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주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간결하지만 뭐 크게 막 많지는 않았지만 되게 큰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관세 부과되면 결국 물가를 상승시킬 거고, 그러면 경기가 둔화될 거고, 그러면 이 AI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될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걱정을 해서 지수가 많이 빠진 건데, 그 물가가 정말 높아졌는지 PCE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GDP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메타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진짜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위축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뭐 휴일이 우리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휴일에도 계속 미국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전략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좀 끌 가능성이 높지 그렇군요.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이 시장이 여기에서 더 V자로 반등을 하는 것보다는 뭐 천천히 계단식에 대한 상승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분기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관세 뭐 어떻게 보면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을 과연 어떤 섹터에서 보이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엔 관세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 업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관세에 대해서 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뭐 잔잔하게 뭐 올라가는 정도 수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직이 전부 시작은 관세였고 결국 트럼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를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되물어보면 관세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중국이랑 대화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부터 시작돼서 시장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번 주에도 본인이 이제 100일 기념일을 할 텐데 굳이 막 관세를 좀 더 어지럽게 해서 시장을 어지럽게 만들면서 그 축제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잔잔한 그런 반등 랠리를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이번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연준이 계속 지금 우리는 불확실하다.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다. 물가 인상이 물가 상승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그것보다 야 이제 연준 금리 인하할 때 된 것 같은데 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저렇게 고집을 피우겠어? 라는
반대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좀 더 인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후, 그리고 시장이 자신감을 찾게 된 이후 연준에 대해서도 뭔가 기대감을 더 크게 갖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위 여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좀 지나가고 나면 벌써 5월이거든요. 그래서 5월이 또 FOMC가 당장 다음 주에 있다고 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뭐 일단 많이들 보고 계신 건 6월 내지 7월인데 5월에 혹시 긍정적인 소식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장 신용 위험이 불거지지 않는 한은 5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계속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가계 금융 자산들, 특히 주식과 관련된 자산은 54조 달러 정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와서 다시 좀 회복이 되면서 가계 그 순자산 효과로 인한 소비 그 증진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세발 불확실성도 지금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그 미국 경제라든지 정책 불확실성 문제가 살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높은 것은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그 수업 시장에서 보면은 6월 달에 금리를 한 25bp 정도 낮출 확률은 현재로서는 60% 정도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3회, 그러니까 85bp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6월 달 FOMC 정도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5월 달 그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와 관련된 좀 희망적인 메시지만 나와준다면 주시장은 반등의 기회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당장 금리 인하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뭐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불확실함에 대해서 뭔가 좀 활로를 뚫어줘야 되는 연준의 역할, 입지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들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이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부러질 것이다, 관세 때문에 힘들 것이다 말은 많은데 막상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굉장히 좀 괜찮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의 가계 그 순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규모가 무려 154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한 54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게 과거 최고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그 가계가 갖고 있는 그 주식과 관련된 자산 중에 상위 그 소득층 20%가 전체 86%를 차지하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이 뭐 10% 이하로 꺾이지 않는 이상에는 소비가 계속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고소득층들일수록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 자산의 집중도가 워낙 강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식이 1%만 상승한다면 개인 소비는 0.08% 정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트리플 약세가 조금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완화가 된다면은 주식시장의 반등,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 그 상승이 개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실질 소비 수준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듣고 나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이 좀 올라서 이걸로 뭔가를 소비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막혀버렸어요. 이번 올해 들어와서 주식이 계속 빠지니까 돈 뭐 꺼내서 쓰기도 좀 그렇고 뭐 어차피 나중에 다시 부을 건데 지금 팔아도 되지 않을까 하기에는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인들의 주력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부터 이제 안정세를 찾고 다시 올라가 주면 미국의 소비도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이다라는 반론 충분히 설득력 있게 좀 들리네요. 그래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뭐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뭐 6월이냐 7월이냐 이런 논란도 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소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어떤 그 피봇이 나오는 매개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미국의 그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시점을 보면은 항상 신용시장의 경색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게 단행이 되는데요. 현재 그 신용 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라든지 또 투자 등급이 그 낮은 기업 대출 레버리징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그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쇼크들이 좀 여기서 찾아왔을 경우,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조금 더 깊어졌을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좀 더 악화되는데 현재 가장 그 유력한 설은 아무래도 미국의 그 소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가 앞으로 2, 3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경제 소비를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6월 달에는 금리를 좀 낮춰줘야지만 미국의 그 소비 이라든지 개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라든지 신용 흐름을 잘 지켜보신다면 FRB가 확실히 금리 인하를 올해 3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6월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요즘 뭐 7월 얘기도 나와서 약간 좀 불안했는데 왜냐하면 6월이나 7월이나 뭐 크게 다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는 횟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은 좀 더 해주고 그리고 하반기를 맞이하길 바랐는데 소장님 역시나 6월 정도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연내에 금리 인하 3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전망치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뭐 며칠 후면은 6월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고점으로 치닫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지난주에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한 번 더 봤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트리플 약세의 완화 결국 주식시장의 반등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그 주시장에서는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나면서 미국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경우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좀 그 생기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일강 시대가 끝나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미국 증시의 우월성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글로벌 투자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시장의 ROE,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근간으로 해서 그 PBR, 그러니까 순자산으로 본 투자 척도를 보더라도 좀 높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적당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 높은 ROE를 계속 유지시키주는 한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관련된 투자 흐름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그 조정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늘려보는 것도 좀 좋지 않나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미국 증시는 다른 증시보다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거를 한 최근 2, 3년 동안 너무나도 잘 알게 됐고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었죠.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혹은 나스닥은 뭐 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밈처럼 많이 썼었는데 그게 갑자기 최근 한 6개월 들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이러면 미국도 위기가 오는 건가? 정말 뭐 일각에서는 미국이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지난주부터 조금씩 시장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도 조금 더 이렇게 근거를 받쳐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앞으로도 입증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트리플 약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 트리플 약세라는 게 뭐 금리와 주식의 약세도 있습니다만 달러의 약세도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달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심지어 우리나라와도 그 환율 얘기를 계속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뭔가 분명히 좀 의도가 있어 보여요. 네, 이번 그 무역 협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그 일본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항상 그 상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무부 장관도 같이 와서 2+2 회담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에너지 수입을 좀 확대한다든지 다른 제품 수입 확대 그리고 내수시장 개방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밑에서는 환율과 관련된 조율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외환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환율 목표는 없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달러 강세가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일 먼저 일본의 재무부 장관을 불러서 무역 협의를 가진 다음에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이번 주에 다시 또 재무부 장관하고 상무 장관이 간에 그 일본과 무역 협의를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도 환율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도 145% 관세를 무기로 해서 그 달러 약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국과는 좀 협의의 난항을 겪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후에 좀 더 외환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양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자기 통화를 계속 약세로 만들지 못하게 그리고 미국은 달러가 조금 더 약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걸 두고 제2의 플라자 합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2의 그 프라자 합의 그리고 말하라고 합의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를 지금 밀어붙이고는 있겠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물가라든지 경기 수축 현상이 이제 빨리 찾아오고 트리플 약세가 다시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최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달러를 서서히 절하시켰을 경우에는 단기간 고물가에서 피해갈 수도 있고요. 수출 경쟁력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G7이 협조해서 프라자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세계가 공동으로 해서 공조 개입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미를 중심으로 해서 외환시장에 서로 개입을 하고 달러 매도, 엔 매수 쪽에 그 시장 개입이 잦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달러 예금도 조금씩 낮춰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기축 통화다 보니까 무역 결제뿐만 아니라 외환 거래 그리고 투자 통화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달러 예금이 계속 많은데 이것은 줄여달라고 미국 쪽이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 국채를 매각하는 대신 장기 국채를 매수한다면 미국의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각국이 공이 그 달러와 관련돼서 약세를 주도하기 위해서 일본은행 그리고 우리나라 그 중앙은행 그리고 그 인민은행이 금리를 높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화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앵커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정책은 좀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에 그 안이하게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원 달러 환율이 150원까지 절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는 한 1%포인트 정도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를 낮추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워낙
절상을 유도를 하겠지만 원화 절상을 유도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수출 경쟁력이 급속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원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백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많이 하면서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해소하려고 다른 나라의 관세도 매겨서 무역 전쟁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달러일 때 수출 기업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비싼 달러로 돈을 벌어서 원화로 바꾸면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약달러로 좀 맞춰가려고 하는데, 약달러는 곧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고 금리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속도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속도가 급격하게 나타나면 그러면 미국 경기도 너무 불안해질 수 있고 시장에서 조금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맞춰가려는 지금 노력들이 트럼프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미리미리 잘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한미 관세 협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좀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뭔가 좀 성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호 관세율을 좀 최소 10%까지는 좀 떨어뜨려야지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25% 상하 관세를 부과받으면은 미국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 같은 경우는 319억 달러 정도 관세를 붙게 됩니다. 10% 정도 떨어지면은 무려 그 214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게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수출이 무려 448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25% 관세를 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관세율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전 순이익이 15조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대미 수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이 347억 달러 정도로 차지하기 때문에 세전 순이익이 한 8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관세율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일단 상호 관세율 25%로 부과된 부분들을 한 10%대까지 좀 내릴 수 있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조선 얘기도 나오고 LNG 얘기도 나오고 계속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7월까지 좀 길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차근차근 우리 대표단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